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3회 주택관리사법 시험 민법 해설을 담당하게 될 종로 방문각의 조민기 강사입니다. 올해 13회 시험은요, 민법 수준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작년과 비슷했죠. 그래서 올해 민법이 좀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지도 않았고 수준 자체는 작년과 비슷했고요. 정답을 고르기에도 좀 쉬웠어요. 분명한 정답이 많아가지고 애매한 거 서로 이렇게 헷갈리는 건 문제보다는, 그래서 쉽게 풀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학원을 한 8개월 이상 이렇게 다니시지 않고 한 2달, 4달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었죠. 시간 안에 풀기 자체도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민법 시험 수준이 10회부터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10회, 11회, 12회, 13회 시험을 보면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만이 이걸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게 수준이 올라갔어요. 근데 민법을 80점 32개를 맞으면 시험에 떨어질 수가 없죠. 올해 시험 같은 거 보니까 민법을 30개 맞고도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는 채점해 보면 아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회계과락 같은 경우가 많죠. 회계과락이라든가 시설이 올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시설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지만, 보통 민법을 30개 정도 맞으면 다 합격하죠. 24개 맞으면 합격이니까 30개 맞으면 6개를 다른 게 회계나 시설에 더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도 24개가 목표가 아니라 30개 정도는 최소한 맞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32개 맞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30개라도 맞겠다. 30개 이상은. 그러면 합격이 거의 보장되니까. 물권 채권 문제가 4문제 나왔습니다. 물권에 2문제, 채권에 2문제 나왔는데 2문제는 어려웠고 2문제는 쉬웠는데요. 물권 채권은 원래 우리가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올해는 포기하고 들어갔어도 좀 설명한 것 중에서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맞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권 채권의 정답이 5번이 2개고 4번, 3번 하나니까 3, 4번 하나만 찍어도 하나 맞는 거죠. 그래서 물권 채권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총에 집중하셔야 되고, 내년 시험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문제를 기준으로 풀겠습니다. B형 문제. A형, B형이 조금 문제 똑같지만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B형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가시면 A형, B형 다 문제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B형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자, 1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죠. 법인 아닌 사단. 사단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한 경우죠. 옳지 않은 거. 1번.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부동산의 등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1번은 맞고, 2번.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행위 능력, 즉 소송 능력을 인정합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합니다. 1번, 2번 다 맞고요. 3번.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요, 우리 판례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봅니다. 3번도 맞죠. 4번.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 지금은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법으로 법에 옮겨가면서 재건축조합이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예전 주택건설 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을 문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그 재건축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자체에서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재건축조합이 종전에 법인 아닌 사단일 때 문제로 생각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도요, 자기 명의로 못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못하고 누구 명의로 해야 됩니까? 그 사단 명의로 하는 거. 자기가 틀렸죠? 자기를 지우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하는 겁니다. 판례 입장이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하기 싫으면 그 재건축 조합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나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해야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총회 결의 거쳐서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한다고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죠. 꼭 알아두셔야 되고. 5번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분여회. 아파트 분여회도 비법인 사단으로 봤습니다. 그럼 아파트 분여회 수익금이요, 분여회장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분여회 수익금 관리권이 분여회에서 입주자 대표로 넘어갔어요. 그럼 입주자 대표에는 수익금 달라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상대방은 분여회를 상대로 할까요? 아니면 분여회 대표자를 상대로 할까요? 분여회장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여회를 상대로 합니다. 분여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니까 소송상 피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죠. 3번, 5번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 분여회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회장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여회를 상대로 한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자기 명의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해야 되는 거죠. 2번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 물어보는 거죠. 1번 자기 행위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자, 권리 능력 상실한다. 자기 행위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죠. 의사 무능력자고 자기가 뭐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민법상 자연인은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1번은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가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이다. 그렇게 고치셔야 되죠. 2번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의사 무능력 아닙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유아, 고도의 정신병자, 만취자 이런 게 의사 무능력자인데,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초등 이하, 만 6세 또는 7세, 딱 정해진 건 없어요. 판례가 그렇다는 거죠. 만 6세 미만, 초등 이하 어린이가 의사 무능력자죠. 만 10세 미만이라면 7, 8, 9세는 의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0세가 아니라 고친다 그러면 6, 7세. 판례는 6, 7세 왔다 갔다 하죠. 딱 6세로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때그때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지문을 고치고 싶어 하면 만 6세로 고치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의사 무능력자로서 언제나 무효이다. 일단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의사 무능력자가 되냐 아니냐는 또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나이를 기준으로 할 때는 만 6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만 10세는 절대 아니고 2번도 틀렸고. 3번 의사 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맞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나이를 기준해서 무조건 만 6세에는 의사 무능력자 그렇게 보면 또 안 돼요. 개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만 7세가 되더라도 없다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로 만 6세가 아닌 경우도 있다 한 경우도 있고요. 4번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을 회복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 아니죠? 금치산자는요, 일정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어서 할 수 있는데 유언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 능력이 회복됐을 때 하는 거죠.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을 회복하면, 의사 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언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되죠. 4번 틀렸고. 5번 엄마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임신 중이었으니까 아버지 죽었더라도 태아는 나중에 태어나겠죠. 태아는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유죄로 청구할 수 취득하지 못한다.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유죄로 청구권이 있죠.
태아도 일자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걸로 취급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불법 소멸 청구권이죠. 아버지가 죽으면 태아는 정신상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유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지 못한다를 취득한다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이제 출생하기를 기다리라 그러고, 다설은 출생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좀 걔네들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출생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옳은 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처음 할 때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도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학원을 한 8개월 정도 다니신 분들은 거저먹기죠.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옳은 건 3번. 3번,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관 변경 기억나십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 동그라미. 처분을 할 때도 주무관청 허가 필요하고요. 새로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 허가 필요합니다. 처분하든지 편입하든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허가를 요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사단법인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정관 변경 요건이 3분의 1은 맞는데요. 문제는 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 규정이 우선합니다. 정관 규정이 없을 때 3분의 2 이상 동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정관 규제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 그럼 정관이 변경되면요, 나중에 구소원이 바뀐다 그러면 변경 전후에 사단법인이 동일성 상실합니까? 아닙니다. 정관 변경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뀌는 경우예요.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3번이 정확히 맞는 지문이네요. 4번, 재단법인 명칭은 변경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명칭도 변경할 수 있고요.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의 동일성을 해야하거나 본질에 반하는 경우도 총무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동일성을 해치거나 본질에 반하는 변경은 못하는 거죠. 그건 정관 변경의 한계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정관 변경이 정관 변경 전후에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풀 수 있었겠죠?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3번, 2번 지문 보시면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 허가 변경할 수 있다. 일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따르고요. 정관에 다른 규정 없더라도 출석사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총사원 3분의 2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틀렸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 요청. 정관에서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라 그런다 그러면 3분의 1로도 충분하고요. 정관 규정이 없을 때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출석사원이 아니라. 이래저래 틀린 지문이죠. 총사원의 3분의 2인데 거기도 출석사원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 있죠. 물어볼 내용들 다 물어봤고, 뭐 어떻게 어려운 내용도 없었고, 정답은 분명하게 3번으로 돼 있었고, 2번 같은 경우 3분의 2만 보고 맞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 규정이 우선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죠. 그래서 이래저래 틀린 지문입니다.